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1부 Q&A 시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라오스 여행을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이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이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을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라오스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한 4-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5시간 정도 걸리고, 보시면 이렇게 동남아시아 그 태국과 미얀마, 그 다음에 베트남, 밑에 이제 캄보디아, 이렇게 4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 국가이고, 수도는 이제 비엔티안이고요. 2013년 기준으로 680만 명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700만 명이 조금 넘는 좀 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산국가고, 일단 제가 느낀 점은 뭐 동남아시아 제가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낮에 다닐 때도 위험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낮에 다닐 때도 좀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태국은 낮에는 좀 그나마 이제 안전한 느낌이고, 밤에 좀 어두워지면 좀 돌아다닐 때 약간, 물론 사람 많은 거리는 상관없겠지만 좀 골목길 같을 때 다닐 때는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라오스는 밤에 이제 골목길 다닐 때도 그런 느낌을 거의 못 받았어요. 사람이 워낙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거의 못 받고 좀 안전한, 치안이 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엔티안에서 이제 이틀을 묵고, 그 다음에 방비행이라는 그 블루라군으로 유명한 거기를 갔다 왔어요. 이제 액티비티 이런 걸 하려고 방비행으로 갔는데, 뭐 짚라인도 타고, 뭐 그런 자동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차도 타고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 활동을 했는데, 일단 비엔티안에서 방비행으로 가는 거리가 157km입니다. 157km인데 여기는 이제 3시간 52분으로 나오잖아요. 경유 시간이. 이 고속도로는 없고 국도를 따라서 가요. 13번 국도를 따라서 가는데 걸린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 물론 한두 번 이제 쉬긴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국도인데 거의 뭐 편도 1차선이고 굉장히 도로가 막 파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뭐 6, 7km 내는 것도 좀 내다가 다시 멈추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일단 그 짧은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방비행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비엔티안에서는 은행이 몇 군데 이제 보였어요. 은행이 보였는데 비엔티안 방비행으로 들어갔을 때는 은행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거의 안 보였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뭐 비엔티안도 사실 우리나라에 은행들 있는 것만큼 은행이 있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타고 잠깐 정차해 있는 그 시간에도 자기 이제 뭐 포켓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리 밑에 껴놓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다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는, 그 은행 인프라 이런 것 굉장히 취약해요. 금융 관련된 이런 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을 계속 사용하면서 암호화폐로 넘어가지만, 이런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라오스 같은 이런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은행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 소수에서 바로 이제 스마트폰, 아마 그 라오스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앞으로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암호화폐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은행처럼 저는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행은 잘 갔다 왔고, 여행 갔다 온 소감을, 느낀 점을 짧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은 그 관광을 할 곳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관광을 할 곳은 많지 않았고, 특히 비엔티안은 이제 수도라고 하지만 그 사원 이제 몇 군데 빼고는 특별하게 이제 갈 곳은 없었고, 그 내륙에 소금 염전이 있었는데 염전이 진짜 조그마더라고요. 그 염전 구경 갔었고, 옛날에 뭐 그 박명수랑 설현이 거기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잠깐 갔다 왔는데, 사실 이렇게 그다지 뭐 이렇게 관광으로 뭐 주변에 이제 태국이라든가 뭐 베트남 같이 그런 관광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일단은 여행 갔다 온 소감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바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잭 오본트님이, 잭님이라고 할게요. 잭님이 이제 써주신 글을 이제 리플 관련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가격 상승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00원도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부터 1,000만원까지 간다라는 분, 유명한 589달러까지 다양하죠. 저 역시 리플사가 현재 금융 지배 세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사는 기존에 존재하는 송금 시스템을 송두리째 접수하려고 현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추구하는 엑스라피드를 사용하는 기업과 은행 시스템을 만든다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통되는 엑스라피드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 계정이 많을수록 발행량 대비 유통되는 XRP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겠죠. 더불어 달러의 가치를 XRP로 이전시킨다면 현재 미국의 부채를 없애는데 드는 비용이 동일 가치가 XRP로 이전된다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589달러 가격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589달러 가격 이유가 그 부채를 없애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거는 그 계산한 거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이따 잠시 뒤에 드릴게요. 엑스라피드의 가격은 얼마가 되었든 결국 상승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리플사의 최종 목적은 송금 시스템의 장악이 아닌 세계의 모든 자금의 흐름을 본인들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나라 어떤 기업이, 은행이, 개인이 어떤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부 알고 있는 것이죠. 예, XRP는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예, 블록체인도 아닙니다. 예, 아마 이 부분에는 이제 의견이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결국 세력들에 의해 지구를 지배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XRP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인간은 다시 글로벌 금융 세력의 노예로 선택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요즘 같은 저점에 진입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리플에 관련돼서는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마 여기 댓글에 어떤 분이 제가 지금 안 보이게 가려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웃고 갑니다. 크크크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왜 이런 이유에서 이거는 XRP는 저는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비아냥거리는 글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거 쓰시는 것도 사실 정력 낭비잖아요. 뭐하러 그거 쓰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에너지는 좀 소비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이왕이면 서로 이제 생산적인 어떤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글들을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다양한 가격 예상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는 3,000원 정도에서 털고 나갈 거다, 아니면 10,000원 정도에서 나는 매도를 하고 나갈 거다, 이거는 각자 이제 자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도 계획을 스스로 세우시고 매도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누가 리플의 CTO가 120달러 간다, 아니면 저번에 어디였죠?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20배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8만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도가를 정하시지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매도를 분할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딱 정하신 그 가격이 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만약에 여기서 리플이 589달러까지 예상해서 여러분이 589달러 매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누가 이제 1,000만원, 실제 이제 한 500달러까지 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갈 것 같은 거죠.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야, 이러다 리플 진짜 1,000만원 가는 거 아니야 해서 거기서 목표가를 또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하시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아니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취합해서 세운 매매 계획대로 이제 매매를 하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리플이 총 발행 개수가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인데 589달러를 그냥 일단 60만 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냥 60만 원이라고 6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억 개면 리플 시총이 6경이 됩니다. 6경이 되고, 미국 정부의 빚이 지금 21조 달러예요. 21조 달러. 21조 달러인데 21조 달러도 그냥 우리나라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2경 1,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경 1,000조 정도 되는데, 이제 리플 사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600억 개잖아요. 600억 개. 그러면 600억 개면
그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 했을 때 한 3경 6천조 정도, 3경 6천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 589달러가 됐을 때 미국 정부의 그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리플사가 일정 부분 이제 성장을 하면서 뭐 그 정부에 이제 세금을 낸다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세금을 냈을 때 그 낸 세금을 가지고 만약 미국 정부가 FRB에 어떤 그 FRB든 아니면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그 빚들을 정리하는 데 쓴다라고 했을 때, 그 걷어들인 세금, 암호화폐로 이제 걷어들인 세금을 그걸로 대체해서 빚을 갚을 때, 이 정도, 그러면 리플이 589달러 정도 되면 총 리플 금액이 6경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암호화폐가 리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들, 그리고 뭐 벡터걸에서 성장한다거나 이러면서 걷어들인 그 미국이, 왜냐면 미국의 결국에 이제 금융회사들,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뭐 벡터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어떤 플랫폼을 이제 장악을 해서 거기서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저는 미국 정부에 빚을 갚는 데 쓴다라고 하면 589달러도 충분히 저는 가능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잭님이 이제 해주셨던 XRP가 탈중앙화가 아니다, 뭐 블록체인도 아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의견은 전 다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요. 그 XRP로 결국에 시스템 장악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다. 근데 이제 XRP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저랑 의견이 다른데, 저는 이제 은행 간 송금이잖아요. 은행 간 송금이고, 뭐 또 스텔라는 또 개인 간 송금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각각의 약간 역할이 달라지는 거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벡터 거래소가 그런 여러 가지, 뭐 리플이면 리플, 스텔라면 스텔라, 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그래서 각각의 그러니까 개인들의 지갑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그 개인들의 어떤 가치 이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XRP보다는 오히려 이제 벡터 거래소가 좀 더 유력해 보고 있어요.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얘기해 주셨던 그 탈중앙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개념도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가 기준을 어디에 이제 두고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XRP가 탈중앙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XRP는 뭐 리플사가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탈중앙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또 XRP만큼 탈중앙화가 돼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슈아님이 써준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트론이 이제 갑자기 주춤하네요. 그래서 트론 아직 손해 구간인데, 그 시드 대부분이 트론을 갖고 계시다고 하고, 아직도 손해 구간인데 어떤 유튜버분은 트론이 이제 3원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론이,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비트 시장에서 트론이 거의 860 사토시, 그러니까 860 사토시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560 사토시까지 빠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현재 이제 650 사토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빨간색으로 그렸어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15일 이동 평균선과도 맞닿아 있는데, 일단 15일 이동 평균선은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제가 조슈아님이 트론이 많다고 하셨는데 기준을 원화로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로 보고 계시면 손해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으로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사토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그 860 사토시까지 올라왔을 때 거의 손해가 이제 미비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 트론 같은 경우는 작년 고점 사토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0 사토시거든요. 1200 사토시. 그러면 지금 1200 사토시고 올해 고점은 1000 사토시예요. 1080 사토시. 그러면 800 사토시면 뭐 손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큰 손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거 빼고는 다른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 뭐 요즘에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다른 알트코인으로는 교체를 하셨어도 충분히 오히려 이득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사토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트론이 만약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트론에 물려 계시다고 했잖아요. 시대 대부분이 트론에 가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제 손해 구간인데 어떤 유튜버가 3원 간다라고 했을 때 불안하시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트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공부가 좀 덜 되셔서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트론이 야 이거 스캠이래 빠옹한다라고 하면 불안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확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못 내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너무 한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이 불안의 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진짜 확신이 들어서 내가 트론에 나 몰빵하겠다라고 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몰빵하셔도 사실 빠졌을 때 누군가 뭐라고 해도 그 뭐 조슈아님이든 아니면 다른 분이든 각자 자신이 몰빵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히 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급한 돈이 아니라고 하면. 근데 누군가 이제 어떤 전문가라든가 누군가가 뭐라고 했을 때 스캠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뭐 사몽한다라고 하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부족한 거고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깊이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다 볼 수는 없고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고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데 되도록이면 그래서 조슈아님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본인이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적어도 이제 상위 종목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트론에 완전히 몰빵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신다고 하면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셔서 먼저 트론이 누군가 뭐 3원 간다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 예, 그렇게 하셔서 확신을 세우시는 거예요. 본인만의 확신을 트론에 대해서.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이셔서 트론 비중을 줄이셔서 지금 트론이 지난번처럼 충분히 좀 상승이 됐을 때는 일정 부분 아직 덜 상승한 알트코인 중에 그 조슈아님이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부분,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을 공부하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셔서 야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이더 일정 부분, 리플 일정 부분으로 나눠서 포트를 끌고 가는 게 저는 낫지 않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트론을 이런 게 좀 불안함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부를 좀 더 하셔서 확신, 그러니까 본인만의 확신을 세우시는 거.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트론이 이제 물론 트론만 혼자 막 올라갔을 때는 보상이 그만큼 따르는 거지만 또 트론이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상승했을 때 트론을 매도하셔서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라든가 비트 같은 다른 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상위권, 뭐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코인들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하준태님이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 자산 운영팀 다니는 분이 자기는 해외 쪽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하는데 기관 투자자 다니는 친구들 얘기로는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도 비싸서 투자할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200불에서 250불 정도에서 투자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올인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그 하나 자산 운영팀이라고 하면 금융 쪽에 계시는 분인데 만약에 뭐 숏을 안 치겠다고 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200불에서 250불 지금도 비싸다고 지금 가격도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지금 3000불
넘잖아요. 그럼 쇼 쳐도 되는 거예요.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숏을 안 치는 거고, 당연히 비싸도 저는 숏을 칠 생각은 없고, 제가 갖고 있는 보유 물량에 대해서만 매도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이분 그 하나 자산 운용팀 다니는 분이 전 200불, 250불 왔을 때도 과연 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살 것 같거든요. 뭐냐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지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그때 2만 달러일 때, 야, 비트코인 300만 원 오면 진짜 집 팔아서, 내가 빤스까지 팔아서 산다. 라고 했던 분들이 있지만, 실제 300만 원 왔을 때 집을 팔거나, 아니면 진짜 빤스까지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0만 원 왔을 때 이거를 내가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 하더라. 그러면 저랑 하나 자산운용팀 다니는 이분도 지금 말은 뭐 200불에서 250불 오면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할 것인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JP모건 대표가 제이미였던 것 같은데, 뭐 제이미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슈로 빠질 때 막 갑자기 이제 30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빠졌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직원 중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걔를 뭐 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JP모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더 빠지죠. 더 빠졌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JP모건 계정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한 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니들 왜 샀냐? 그랬더니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된 대표가 고소를 했죠. 고소를 했는데 뭐라고 JP모건 대표는 그랬습니다. 뭐냐면, 야, 우리가 산 게 아니라 개인들이 우리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그 고객 의뢰를 받은 것만큼만 산 거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JP모건 대표가 그때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300만 원에서 빠진다고 얘기해서 일시적으로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12월 달까지 해서 비트코인 주장창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2만 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아니 JP모건 대표가 얘기해도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인데, 하나 자산 운용팀 다니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 것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이 알겠냐는 거죠. 이 사람이 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아는 거는 표면적인 걸 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쪽 시장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실물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암호화폐, 일단 암호화폐라고 안 하고 가상화폐라고 하잖아요. 가상화폐 아니면 뭐 이렇게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요. 가치가 없는 거고, 뭐 사이버상에 있는 가치 없는 뭐 허상, 약간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암호화폐를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투자한다.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안전한 거, 이런 것만 투자한다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부동산 쪽 관련된 자산운용팀 담당자라고 하면 그런 성향이 더 강할 거예요. 더 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지금 아마 하준태님이 아마 저 하나자산운용팀 그 담당자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암호화폐 관련돼서. 그래서 뭐 굳이 이런 분들 얘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때도 그랬어요. 누구죠? 워렌 버핏도 작년에도 암호화폐 자기는 뭐 투자 안 하겠다, 그리고 가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 지분 갖고 있고요. 워렌 버핏은 또 어디 갖고 있죠? 그리고 IBM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IBM이 이제 스텔라,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뭐 서클 갖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또 폴로닉스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간접적으로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발을 다 들여놓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우리가 이제 스스로 판단을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대표가 얘기를 해도 저는 안 믿는데
하나자산 운영팀 다니는 부동산 쪽 일하는 분이 비트코인 뭐 200불 간다라고 해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예, 송기봉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이번 조정기에 이제 집어 담으세요 얘기를 해주셨고, 추세 상당 끝점에서 어떤 강한 힘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하락을 시켰는데 ETF 승인 시점과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아마 그 뭐죠? 그 약간 제가 이제 원래 예전에 영상 봤던 분이에요. 영상 봤던 분인데 일단은 그 뭐죠? 이분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썼나 했던 분인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이분 영상. 왜냐면 이분이 예전에 작년에 이더리움이 막 뭐 17만원인가 10만원인가 이때 깨질 때 17만원, 17만원 근처 왔을 때 이더리움을 다 뭐 매도를 해라 이런 또 사인을 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당시 이제 여기에서는 분명히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매도 타이밍을 내서 오히려 아마 이제 이때 이 영상 보셨던 분들 중에 이제 손해를 좀 보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신뢰하는 분은 아닌데, 일단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가 뭐 1차 하락기인, 누구라고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1차 하락기인 뭐 425만원대 이제 물타기 실패 영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뭐 이분하고 이분 영상과 이제 관계없이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는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회된 숄더 모습을 만들어 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오른쪽 어깨에서 오른쪽 팔을 만들어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그때 4,0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 4,000달러 저항에서 이제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우리가 이 가격대를 그냥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서 안전하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달러도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지금 3,500 또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3,500에서 매수, 4,000에서 매도 이렇게 판단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7,000달러에 사서 2만 달러에 팔겠다. 2만 달러 빠져서 15,000까지 빠졌어요. 15,000원에 다시 사서 반등 또 먹으러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짧은 우리가 구간을 판단해서 매매를 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냥 이 가격은 비싼 영역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지금처럼 이 지금 영역은 싼 영역이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여기서 물론 단타로 몇 번 이렇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맞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추세적으로 길게 저는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단타에 내가 길이 들여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 번은 내가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실수가 뭐냐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뭐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데서 고점 영역으로 판단돼서 매도를 사인을 내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매도가 된 다음에 물량을 털리고 다시 이제 그거를 담기는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단기 매매는 저는 단기 매매를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신 다음에 그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BC라는 어떤 여러분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일정 부분 물량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에 뭐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이 물량만, 만약에 A라는 종목이 혼자 막 치고 가요. 트론처럼 치고 가면 그때 그 물량을 매도를 해서 일정 부분 B, C라는 종목이 아직 안 올랐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이제 물량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A라는 물량의 나머지 물량은 계속 홀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 교체 매매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물량을 다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량은 항상 계속 보유해서 끌고 가셔야 된다. 가시면서 일정 부분 물량을 가지고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면 매도를 해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 나가도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덜 받으시면서 단기 매매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서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실제 뭐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송기봉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추세 상당 끝점에서 돌파를 할 타이밍이었는데, 돌파 타이밍에서 오히려 이제 강한 힘으로 눌렀어요. 눌렀는데 인위적으로 눌렀다는 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누르고, 그럼 이 인위적으로 누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 뭐 매집이 덜 됐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금 그 인위적으로 누를 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상에 선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롱 포지션이 더 많은 거예요. 갑자기 롱 포지션 수가 개인들 롱 포지션이 늘어나면 그 롱 포지션 손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번 눌러주고 개인들 손절을 받아내고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하락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지금 가격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매도 관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이제 최소 이제 그때 5,700에서 5,700 라인에 왔을 때 지금 뭐 3,000달러 3,500에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비트가 혼자 치고 간다라고 하면, 비트 먼저 혼자 치고 가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 매매예요. 여기서 매도해서 이걸 현금화로 갖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교체 매매, 비트 매도해서 뭐 아직 안 올라간 이더를 한다거나 리플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영역대에서는 가장 저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이 브루스님이 써주셨는데, 초이 브루스님, 비트코인이 1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이제 겹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그러면 그 지금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 20주 이동평균선, 내려오고 있는 20주 이동평균선을 맞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짧은 조정을 거치고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주 이동평균선을 맞고 깊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기간 6,000달러와 이제 3,000달러 그 박스에 갇혀서 거의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횡보하는 흐름. 두 가지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일단 어려운 거 아니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결론 내기는 어렵고, 아직도 저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도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다 말씀을 드리려면 20주 이동 평균선까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차트 설명드릴 때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미사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읽어볼게요. FRB는 0으로 수렴하는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미리 준비하여 왔고, 금 보유량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는 나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근본위 이제 회귀는 불가하며 가상화폐로 통화 차지를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은 은 매입을 10수년 전부터 저가에 계속 매집해왔고, 10수년 전부터 저가에 매집해왔고 현재 전 세계 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은 귀금속뿐 아니라 산업 전략 자원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유동성을 커버할 만큼의 양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상화폐 자체만의 수요만으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여하고 기축통화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보유한 은을 기초로 금은 비율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은 비율은 1대 80인데 금은 비율을 1대 20 이하로 떨어뜨려서 금과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게 빙엿을 먹이고 미국은 또다시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적 협상이 필요한데 수요만 있는 가상화폐 가치를 부여할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복본위제를 기반으로 특정 가상화폐를 기축통화로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같이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만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금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금은 이제 저같이 이제 금은 일정 부분 소량으로 투자를 하고, 뭐 암호화폐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올 위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0으로 수렴된다라는 가정을 일단 믿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은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는 이제 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다음은. 그럼 이제 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하는 거고요. 비중을 늘려서. 그리고
뭐 금이라고 하면 금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실어서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이거는 이제 각자 선택을 하는 거다. 저는 각자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의견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실제 JP 모건이 은을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저도 이제 존중을 하는데, 일단 제가 잠깐만요,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은이, 일단 금융 이제 투자 수단으로서의 은이 금보다는 보유량이 적습니다. 금보다는 은 양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제 만약에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은이 더 이제 많다라고 한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이 안 돼서 한번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한번.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실제 금의 양이, 잠시만요, 이거 안 내려오는데 위에네요. 보시면 지금 이제 이 파이낸셜 에셋으로 있는 투자 인베스트먼트 골드와 인베스트 실버 양이 6만 톤이고, 은이 오히려 이제 31,700톤입니다. 그래서 은 양이 오히려 금보다 이런 파이낸셜 에셋으로 되어 있는 은의 양은 더 적다라는 거예요. 반 정도, 금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이제 차트를, 제가 이제 은하고 이제 금을 차트를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제가 그려놨는데 좀 또 이제 지워졌는데 바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금하고 은 둘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저평가 영역은 일단 아니다. 암호화폐처럼 지금 저평가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승률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지금 이제 은 선물이에요. 은 선물이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요. 이렇게 빠졌죠. 빠졌는데 로그를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로그를 적용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은이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게 지금 싸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싸다고 하기에는 저는 지금 일단 이 은의 전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은의 흐름, 차트 흐름을 보면 그렇게 싼 느낌은 안 받는다는 거죠. 싼 느낌은 안 받고, 제가 한번 채널을 잠깐만요. 이 고점을 그냥, 잠시만요. 오히려 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그냥 거의 박스 움직임입니다. 박스 움직임. 이렇게 박스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4에서 50 이 박스 안에 약간 갇혀 있는 오히려 이런 느낌이고,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채널 중반에서 약간 위쪽,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월봉인데, 월봉에 로그가 적용된 건데, 만약에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 주봉으로 제가 볼게요. 주봉으로. 적어도 이제 은이 여기서 제가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추세를 지금 이 추세, 지금 이 추세를, 지금 제가 그린 이 추세선 있잖아요. 이 추세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 추세를 돌파해줘야 된다. 이 추세를 이제 돌파하기 전에는 일단 은은 보시면 이 추세, 이 삼각 수렴에서 오히려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삼각 수렴의 중반부인 16.4에서 오히려 맞고 떨어질 확률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16.4를 넘어가 줘야지 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고, 여기에서 이 16.4를 넘더라도 그 다음 저항이 또 이제 21입니다. 21을 넘어가 줘야지, 21을 넘어가 줘야지 저는 은은 확실하게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는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제 방향성은 달러 가치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금이랑 은, 암호화폐는 같은 방향성을 이제 띌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방향성을 띌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은이 지금 아까 제가 그 월봉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은이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금은 추세적으로 그래도 상승 흐름입니다. 금은 보시면 금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이제 높아지면서 저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월봉이고 이것도 이제 로우가 적용됐습니다. 보시면 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론 금도 이 채널의 중심선에서 보셨을 때, 잠시만요. 일단 대략 그냥 그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채널 중반에 이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은 아니다. 은도 마찬가지고요. 은도 저평가 영역은 아니고 금도 저평가 영역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금과 은을 일정 부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비중을 이제 실어서 투자하기는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JP모건이 투자를 뭐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전 세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는 저도 봤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 그래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지금 미사님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다른 어떤 분도 이제 글을 써주셨을 때 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써주셨던 글이 있어요. 그분도. 그래서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침체 국면이 왔었을 때 우리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통화가 이제 풀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풀려야지만이 그 침체 국면을 저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이라든가 은, 뭐 복분이제를 하든 금이라든가 은으로 회귀가 된다라고 하면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거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1929년에 그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는 게 결국에 근본이제를 떼어내면서 달러 가치를 40% 정도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경제 대공황을 벗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신용화폐인 달러의 가치가 거의 0으로 이제 수렴되고 있는 그 중에 4%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4%밖에 안 남은 가치에서 다시 근본이제로 돌아가서 금이나 은본이제로 돌아가서 아무리 이걸로 가지고 가상화폐 패킹된 어떤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걸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복분이제로 한다라고 하면 금 가격도 같이 올라갈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분명히 또 이 부분에서 자기네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죠. 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금 기축통화 패권을 갖고 있는 그 FRB,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금이라든가 은으로 저는 그 복분이제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발행된 달러 양보다 16배의 달러가 풀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6배 달러가 풀려야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16배 달러를 푸는 게 결국에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뭐 2,000 종목이 넘는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는 이유, 그리고 리플이 뭐 1,000억 개, 뭐 스텔라도 1,000억 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2,100만 개, 이렇게 여러 다양한 코인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이런 암호화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러라든가 각국 화폐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암호화폐들이 저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암호화폐들이, 그러니까 다 살아남는 건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뭐 선택된 암호화폐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그 암호화폐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과 은으로 가기에는 너무 저는 그 양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류지한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벡터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대요. 그래서 1일 만기 현물 기반 선물 거래소이고 마진 및 레버리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1일 만기라고 하는 거는 그 하루 동안 거래를 하고요. 하루 동안 거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준이 자정 12시다 아니면 뭐 10시다. 그 정해진 그 시간에, 기준 시간에 끝난 그 종가 기준 가격을 가지고 그
종가 마감을 하고 그 종가 마감을 한 걸 가지고 현물로 그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비트코인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자는 비트코인을 매수자한테 준다. 그리고 이제 마진 거래나 레버리지는 안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안 된다고 하지만 아마 이제 이걸 기준으로 벡터홀에서 만약에 1일 만기 현물 기반 서비스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또 파생된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옵션이라든가 또 그거에 또 기반된 또 다른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상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1일 만기 선물이라고 하면 기관 자금이 들어올 때 1일 동안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로 하려고 만든 기준인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제 만기라는 게 그 정해진 날짜, 그래서 한 달 만기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선물 같은 경우는 둘째 주 목요일 날 장 마감, 뭐 3시 반이라고 하면 3시 반 기준으로 그 선물 가격이 마감된 그 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한 시점 대비 올랐다라고 하면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돈을 주는 거고요. 빠졌다라고 하면 다시 매수자는 매도자한테 그 자기가 손해본 금액만큼 매도자한테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뭐 1개월 만기, 3개월 만기 가격 기준으로 코인 전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만약에 만기 기준이 3개월짜리가 있다. 그리고 1개월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기간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세력들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3개월 만기 상품은 오히려 현재 가격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1개월 만기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선 반영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길수록 그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그 시간에 대한 비용 값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이걸 가지고 실제 이 상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가격 반영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현재 가격보다, 그러니까 짧은 것보다 그 이자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시간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싼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코인 전망을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뭐 할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포지션에 따라서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는 달라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외국인 기관 개인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이 강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뭐 외국인이 하락 포지션이 많다라고 하면 하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포지션에 따라 다른 거지. 뭐 1개월 만기, 3개월 만기 기준으로 코인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그 유튜버 분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저도 이제 확인을 안 해봐서 그 부분은 이제 모르겠고, 일단은 그 만기 기준은 그 만기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1개월 그러니까 한 달 뒤 만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선물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한 달 뒤 오늘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면 매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실시간으로 변동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그러면 한 달 뒤에 가격이 예를 들어 올랐으면 나는 먹는 거 아니냐. 그럼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사셨어요. 3,500에 샀는데 선물 가격이 3,500이라고 할게요. 3,500에 사신 다음에 한 달 만기 뒤에 5,000달러가 됐어요. 비트코인이. 그럼 선물이 비트코인이 5,000달러가 되면 선물 매수한 여러분들은 이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되는 건데, 그 3,500에 샀는데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000달러, 뭐 2,500달러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매수한 선물 가격도 같이 빠집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빠져요. 왜냐면 추종하는 거죠. 추종하는 거고,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나는 이때 팔 거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게 되면
아무리 선물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야 어차피 한 달 뒤에 마감이니까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 같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선물도 마찬가지로, 보통 선물 같은 경우는 그 레버리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계산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뒤에 5,000달러가 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미 어떻게 보면 내가 증거금이 부족해서 털릴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거죠. 만약에 3,000달러에서 3,500달러에서 만약에 여러분 포지션이 3,000달러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포지션이 청산 안 당해요. 청산 안 당하는데 3,000달러 밑으로 빠지면 청산 당하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3,000달러까지 깨고 내려가서 청산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한 달 뒤 만기에는 5,000달러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미 중간에 포지션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날짜도 중요하다. 만기 날짜도 중요하고 그 포지션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몰라서 여러분이 3,500에 사신 다음에 야, 나 한 달 뒤에 5,000달러 됐는데 왜 내 돈 어디 갔냐? 내 선물 매수 포지션 어디 갔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미 3,000달러 깨고 내려갈 때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기 기준은 있지만 만기 기준과 별개로 가격은 계속 변동이 된다. 선물도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은 계속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좀 짧게 했는데, 일단 오늘 2019년 1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 이제 제가 휴가를 갔다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중간에 제가 한번 방송을 짧게 했잖아요. 라오스에서 짧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중간에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질문들이 많진 않아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과 그리고 의견 그리고 정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